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내신 기간 동안 우리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네, 수업,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업 맛보기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내신 기간에서 1학년, 특히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애들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일단 반드시 공통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마 집합과 명제 단원. 이 집합과 명제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 지난 1학기 때 도형의 이동을 시험을 봤다면 집합부터 함수까지, 도형의 이동을 보지 않았다면 도형의 이동부터 명제까지가 보통 시험 범위, 일반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원별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중간고사에 만약에 도형 이동이 나온다면 도형의 이동이 아마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집합 명제에서 명제단에서는 어렵게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합은 개념은 쉬우나 집합 문제 자체, 서로소 집합을 추론하는 능력, 원소들의 합, 곱을 추론하는 능력, 이 추론 과정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 기출에도 집합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모의고사 30번들에서 나왔던 집합 문제도 많고, 내신 기출을 살펴보더라도 명제 단원 난이도보다는 집합 단원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명제 단원에서는 어렵게 낸다면 명제가 도형과 섞여서 어려워지는 게 대부분이지 명제 단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제 뒷부분에 절대부등식이 조금 껴있긴 한데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하는 학교라면 절대부등식을 조금 세게 다뤄야겠지만 그게 아닌 학교인 이상 보통 명제에 힘을 주기보다는 집합과 도형의 이동, 함수가 들어간다면 함수에 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도형의 이동, 집합, 함수는 모의고사 기출에도 고난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내신 기출을 봐도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한 문제도 많을 뿐더러 선생님이 창작을 했던 다양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 단원에 도형의 이동, 함수, 집합에는 힘을 많이 주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통 수업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일단 제 수업 컨텐츠는 제가 자체 제작을 한 교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우선 이번 전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이미 지금 기본 개념, 그 기본 문풀까지는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는 중요한 개념만 살짝 리마인드 할 거고요. 주요 핵심 메인은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유형별로 정리를 하되 그 유형들을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소개를 하는 게 첫 번째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교재 컨텐츠의 문제들은 모의 기출과 내신 기출, 18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로 18, 19, 20, 21 이렇게 4개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 19, 20, 21 4개년치를 구성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자체 교재, 내신 기출과 모의 기출이 섞여 있는 두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제작한 제 자체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수업 교재에는 이제 유형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유형별로 제가 생각하는 빠른 풀이 방법도 밑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학습하고 연습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추가 워크북을 통해서 애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교재에 유형별로 항상 뒷부분에는 내신 기출에 나왔었던 또는 모의고사 30번에 나왔었던 킬러급 문제들을 유형별로 다 정리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유형별로 제 풀이 전략, 그에 따른 연습 문제 몇 개, 그리고 킬러 문항 풀이, 이게 수업의 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시간 시작 전에는 매 시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전 테스트는 21년 작년에 학교 시험지, 다른 학교, 본인 학교 포함이 돼서 여러 학교 시험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훌륭한 시험지들을 추출하고 그 시험지들끼리 좀 조합을 해서 제가 매 시간 실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이번 수업 회차가 보통 12회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 12회 동안 후반부에는 시험을 2세트씩 볼 거기 때문에 보통 15세트, 16세트 정도의 실전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이 숙제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애들이 반응이 정말 좋은 게 사실 매 시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애들이 보다 보면 제가 시험 난이도도 조금씩 올리는데 시험을 보다 보면 계속 쌓이는 게 애들 스스로가 느껴질 겁니다. 애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숙제할 때보다 시험 볼 때가 집중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실전 테스트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답을 열심히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시험을 못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고1 연합반인 경우에는 화요일,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니까 화요일, 토요일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지하 독서실로 내려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일 클리닉인데요. 1일 클리닉에서는 제가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 검사를 통해서 숙제 질문 오답도 받을 거고요. 매 시간 실전 테스트를 보면 이 실전 테스트에 대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주겠지만 이제 아닌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 오답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업 끝나고 실전 테스트 오답 그리고 숙제 검사를 통해서 숙제에서 못 고친 오답을 이 1일 클리닉 시간에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리닉 오답이 다 마무리돼야 집에 귀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10시에 수업은 끝나지만 집에 하는 귀가 시간은 뭐 11시, 12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뭐 1일 클리닉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10시 이후에 남는 게 조금 힘들다. 11시까지 12시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말 일요일 시간에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요. 그냥 저희 조교님, 클리닉 조교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1일 클리닉 때 마무리하지 못한 질문들은 일요일 2시부터 10시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학생들이 오셔서 조교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 클리닉 조교님도 제 후배님들, 서울대 출신 클리닉 조교님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클리닉 조교님들 통해서 추가적으로 못한 질문들도 다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은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업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제가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 영상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집합단원에 나왔던 모의사 기출 킬러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주어졌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한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최대일 때 A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단원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 조건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작업인데 자 보시죠. A 합집합 B가 7개, A 교집합 B가 2개라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개수를 줌으로써 A 집합과 B 집합의 개수는 정해졌으니 그 개수를 어떤 원소로 채울래? 라는 생각을 유도한 거겠죠. 그러면 교집합에는 원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집합의 영역은 A차 집합 B 영역과 B차 집합 A 영역, 1번 영역, 3번 영역에 내가 추가적으로 5개의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니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 5개의 원소를 누구로 집어넣을지를 고민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 A집합의 원소의 곱과 B집합의 원소의 곱이 같다라는 걸 보면 A집합의 원소의 곱은 1번 영역 원소들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1번 영역의 원소들과 주황색의 곱이고 B의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은 3번 영역의 원소들과 주황색의 곱이니 결국에 주황색은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곱을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원소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어차피 주황색은 A와 B에 똑같이 곱셈으로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1번과 3번 영역을 채울 때의 키포인트는 1번 원소의 곱과 3번 원소의 곱이 같아지도록 5개를 1번, 3번에 분배를 해줘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곱이 같아지려면 우리는 1-8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왜? 소인수 분해를 함으로써 1번과 3번에 어떻게 뿌려야 왼쪽 오른쪽 식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인수 분해를 진행을 해봤을 때 4, 6, 8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 1번, 3번에 5개의 숫자가 있고 1번과 3번 두 집단을 기반으로 숫자들을 적당히 분배를 할 텐데 포인트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등호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소인수는 여기도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쭉 살펴봤을 때 소인수를 단독으로 갖고 있는 숫자네요. 바꿔 말하면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뿌리는 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왜? 5를 한쪽에 뿌리면 반대쪽에 5라는 소인수를 만들 힘이 없기 때문에 5라는 숫자랑 7이라는 숫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숫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결국에 내가 선택권이 있는 숫자가 1, 2, 3, 4, 6, 8 이렇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숫자 중에 5개의 숫자를 골라내서 집어넣는 구조다. 그러면 내가 마무리. 지금 이는 1개, 3개, 4개, 7개. 이가 총 7개가 있기 때문에 저 이 7개를 다 5개로 끌고 오는 건 또 곤란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 같아야 되니까. 한쪽에 2가 3개 있으면 반대쪽엔 2가 4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홀수는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2의 세제곱, 2 곱하기 3, 2의 제곱, 3, 2의 1제곱 중에 2가 들어있는 이 숫자들 중에 2가 홀수개만큼 들어있는 친구 하나는 이 5개 후보군에서 지워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시면 A합 집합 B가 최대이기 때문에 내가 1번과 3번 영역에 쓰려고 노력하는 숫자는 최대한 큰 숫자부터 생각할 거기 때문에 2를 하나 지울 건데 최대한 작은 숫자를 지워야 합집합이 커지겠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홀수를 짝수로 만들 거니까 2의 홀수 제곱을 하나 지울 건데 얘를 지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봅니다. 현재 3이 하나, 6이 하나 갖고 있으니 반드시 1번, 3번 어디가 1번이고 3번인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반드시 3과 6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들어가줘야 등호를 맞춰줄 수 있어요. 3한 개, 3한 개. 그러면 현재 얘네 둘이 날아갔기 때문에 남은 건 이 2개, 이 3개가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쪽에 곱해주는 친구는 이 2개, 이쪽에 곱해주는 친구는 이 3개 이렇게 들어가야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일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건 1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자, 1은 곱셈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네요. 이쪽에 들어가도 같을 거고 이쪽에 들어가도 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2개, 1번, 3번 영역에 2개의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겁니다. 1을 이쪽에 줄 때와 1을 이쪽에 줄 때 2가지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내가 1번과 3번에 나눠서 숫자를 뿌릴 때 3과 8과 1, 6과 4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 8, 6, 4, 1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1번, 3번이 바뀌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저 많은 경우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SA가 SB보다 크다는 걸 안 썼으니까 SA가 SB보다 크다는 건 A집합의 원소의 합, B집합의 원소의 합, 비교 A가 더 크다죠. 그러면 또 주황 색깔은 합에 기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SA와 SB 입장에서 주황 색깔은 똑같이 더해지는 거니까 저 대소를 결정하는 건 1번의 합과 3번의 합이겠죠. 그럼 1번 영역의 합이 3번 영역의 합보다 커야 되니까 합이 궁금하기 때문에 구해보는 거죠. 더하면 12네요. 더하면 11이고요. 더하면 11이고요. 더하면 10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1번 쪽에 3번보다 합을 더 크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12가 더 크니까 얘를 1번 영역에 집어넣고 얘를 3번 영역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마무리입니다. 내가 3, 8, 1을 여기 집어넣는 걸 알았고 여기에 6, 4를 집어넣는 걸 알았고 그럼 마지막으로 SA 합집합 B가 최대인 거니까 주황 색깔에는 최대한 큰 숫자, 남은 숫자 중에 최대한 큰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 최대한 큰 거 8 집어넣었고 7이 남아있고 6은 집어넣었고 5가 남아있으니 5랑 7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때 이때 SA의 값은 이렇게 5친구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 단원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나왔으면 그 개수를 누구로 채우든지 추론을 하자는 거고 원소의 곱과 원소의 합의 등호와 대소 비교는 결국에 이 공통 부분에는 누가 들어가는지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아닌 나머지를 비교하는 걸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곱은 반드시 소인수 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소인수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소의 곱이 같다라는 건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끌고 간다는 생각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머릿속에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합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